MBC 아침 종합 뉴스. 2월 19일 화요일 아침 종합 뉴스입니다. 새마을장학금 조례 폐지 여부가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광주시의회가 오늘 폐지안을 심의할 예정이지만 소관 상임위원들의 입장이 갈리고 있습니다. 일제시대 동서남북 형태로 바뀐 지명을 바로잡고 정체성을 살리려는 노력이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황룡강 장록 습지를 둘러싼 갈등은 애초부터 광주시와 광산구 사이에 손발이 맞지 않았던 데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을 위해서 민간 사업자를 재공모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새마을장학금 조례 폐지안이 오늘 다시 광주시의회 상임위에서 논의됩니다. 심의를 앞두고 시의원들의 의견을 일일이 확인해봤더니 조례가 폐지될지 불투명해 보입니다. 시의원들의 의견이 엇갈리는 데다 심의를 유보하라는 새마을회 압박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새마을장학금 조례 폐지 심의를 담당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의원은 모두 5명. 이 중 찬성이 2명, 유보가 2명, 반대가 1명이라 심의 결과가 불투명합니다. 김익주, 김용집 의원은 조례 폐지가 맞다며 찬성 의견을 선명히 드러냈습니다. 타 기관 단체와의 형평성이라든지 그런 점에서 다뤄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이 조례가 폐지되어서 정리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정환 인미란 의원은 판단을 유보했습니다. 일단 양측의 입장을 이정환 광주시의회 행정자치부 위원장입니다. 현재 저는 어떻게 해야 한다는 확정적인 입장은 아니거든요. 장재성 의원은 폐지에 반대했습니다. 어찌됐든 지역에서 나름대로 고생들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사기마저 꺾을 필요는 없다. 여기저기 눈치 보기 바빠 의원들 의견도 우왕좌왕 엇갈리는 사이 새마을회는 심의를 미루라고 행자위 의원들을 압박했습니다. 장학금 폐지를 심의하기 전에 새마을회 회원들처럼 봉사활동을 한 경우 자녀가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비꼬울 장학금 규정부터 고쳐달라고 대안을 요구했습니다. 면은 비꼬울 장학회에 자원봉사자 내지는 봉사를 열심히 했던 사람에게 장학금을 줄 수 있다 하는 그런 대체법을 좀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행자위가 심의 유보 요구에 특별한 답변을 내놓지 않자 새마을회는 심의를 유보해달라는 기자회견을 오늘 광주시 의회에서 열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행자위 의원들이 실제로 심의를 열고 가결이나 부결을 결정할지 혹은 압박에 못 이겨 심의를 실제로 유보하게 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담양군 남면의 지명이 오늘부터 가사 문학면으로 바뀝니다. 일제가 동서남북 방위를 가지고 정한 지명이 100년 만에 바뀌는 것입니다.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고 정체성도 살리자는 이 같은 움직임이 곳곳에서 일고 있습니다. 남고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담양군 남면은 600여 년간 가사문학의 산실로 평가받아 왔습니다. 가사문학의 대표작인 정철의 성산별곡과 송순의 면왕정가 등 18편의 가사문학이 여기서 탄생했습니다. 이런 담양군 남면의 명칭이 105년 만에 가사문학면으로 바뀝니다. 가사문학의 산실이라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겁니다. 남면은 담양군의 11개 면 중 유일하게 일제가 동서남북 방위에 따라 정한 이름으로 남아있던 곳인 만큼 명칭 변경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주민들은 남면보다 글자 수가 많은 가사문학면이라는 지명이 불편하지만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고 인구가 줄어드는 등 활력을 잃어가는 지역의 발전을 위해 명칭 변경을 선택했습니다. 이 일제시대에 담양군의 가장 남쪽의 땅에서 남면으로 붙여진 단순 방위식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지역의 정체성이 좀 없고 담양 가사문학의 산실인데 지명 변경은 담양뿐만이 아닙니다. 화순군도 지역 특성에 맞게 지역명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면은 천운산의 이름을 따 천운면으로, 이서면은 적벽면으로, 남면은 모래가 많은 지역 특성을 반영해 사평면으로 변경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항일운동이나 안산서 화순군청 총무과 주무관입니다. 일제의 잔재물도 해소하고 우리 지역의 고유성, 역사성을 좀 고취시켜보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인 올해 일제가 지역 특성을 무시한 채
마음대로 정한 지역의 이름들이 지역 고유의 역사에 맞는 이름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남궁옥입니다.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사업이 민간 사업자 재공모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광주도시공사는 2019 성과 창출계획 보고회에서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사업의 경우 민간 사업자 재공모를 통해서 연내 개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시공사는 다음 달 민간 사업자와 재공모를 실시한 뒤 6월에 우선 협상자 대상자를 선정해 9월에 협약을 체결하고 12월에 유원지 개발에 착수하는 일정을 마련했습니다. 이용서 광주시장은 오는 3월 초 지역 화폐인 광주 상생카드가 출시되면 연매출 5억 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수수료율을 없애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시장은 상인연합회 임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지역 화폐의 혜택이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황룡강 장록습지를 둘러싼 갈등에 대해서 몇 차례 보도해드린 바 있는데요. 개발과 보존의 가치가 충돌하는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가 따져봤더니 광주시와 광산구에 엇박자 행정이 있었습니다. 서로 통보하고 협의만 했어도 생기지 않았을 갈등이었습니다. 우정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비 예산이 들어가는 체육시설 건립을 주장하는 주민과 국가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을 주장하는 환경단체가 갈등하고 있는 황룡강 장록습지. 갈등이 빚어지기 1년 전쯤인 지난 2017년 10월 갈등의 씨앗이라고 볼 수 있는 행정행위를 광주시와 광산구가 각각 진행하기 시작합니다. 광주시는 환경부에 습지보호구역 지정을 신청했고 광산구는 체육시설을 짓겠다며 행안부에 국비 예산을 신청한 것입니다. 하나의 공간을 두고 개발과 보존의 가치가 충돌하는 행정행위를 동시에 시작한 셈인데 두 행정기관은 서로가 장록습지를 상대로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저희가 지정하려고 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사전에 파악하고 조사하고 그럴 단계가 아니었습니다. 광산구가 광주시의 습지보호구역 추진을 끝까지 몰랐던 것은 아닙니다. 익산국토관리청으로부터 습지보호구역 추진 때문에 해당 지역의 체육시설 건립이 힘들다는 연락을 받은 겁니다. 하지만 사업을 강행했고 그러는 사이 국비 예산 10억 원 배정이 확정됐습니다. 조사 중에 있는 것으로만 하우스지 습지센터로 갈 것이라고 이렇게 지금처럼 상황이 이렇게 변할 줄은 몰랐던 것 같습니다. 광산구가 국비 예산을 확보한 줄 모르고 습지보호구역 지정을 추진하던 광주시. 체육시설 예산이 확보되고 반년이 흐른 지난해 5월에서야 광산구의 계획을 알게 됐습니다.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 간의 이런 불협화음이 결국 주민과 환경단체들 간 갈등으로 번진 셈입니다. 자치구하고 시가 광주시 논의를 같이 시작했다면 가장 큰 난제, 지금 시민운동장 조성 문제 때문에 이렇게 난관에 봉착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광주시와 광산구는 몇 차례 토론회와 주민 설명회로 갈등을 봉합하려 애쓰고 있지만 해법은 쉽게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행정기관 간의 손발이 맞지 않았던 탓에 치러야 할 사회적 비용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폐업한 요양병원에서 공포체험을 하던 1인 미디어 진행자가 숨져 있는 60대 남성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지난 16일 새벽 1시 30분쯤 광주시 서구의 한 폐업한 요양병원에서 68살 A모 씨가 숨져 있는 것을 1인 미디어 진행자 39살 B모 씨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거주지 불명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점과 외상이 없는 점 등으로 미뤄 폐업한 곳에서 노숙하던 남성이 숨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광주지방 현재 기온은 영하 1도입니다. 백수진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연기자 정동환입니다. 가끔 그 사람이 떠오를 때면 저도 모르게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누구나 그렇지요. 그리운 사람이 보고플 때면 을에 하늘을 올려다보게 되는 것. 사람이 곧 하늘이기 때문이죠. 사람을 하늘같이 섬깁니다. 스카이 장례식장. 끊고 싶다는 마음만 있다면, 혼자 하기 힘들다면 광주 금연지원센터로 노크해주세요. 의료인이 함께하는 금연 캠프와 여성 흡연자를 위한 전문 상담은 모두 무료로 진행됩니다.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062-222-9030. 지금 시각은 8시 10분입니다.
황동현의 시선집중. 황동현의 시선집중 2부 시작합니다. 살충제 달걀로 시끄럽던 2017년, 이 당시 폐기된 달걀이 자그마치 700만 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소비자들의 불신이 커지자 정부는 이 달걀에 표기하는 정보를 좀 늘렸고요. 오는 23일부터는 산란 일자를 포함한 더 많은 정보가 달걀에 담깁니다. 달걀 파동의 이 후속 조치로 마련된 정부 정책. 소비자들은 좀 믿고 먹을 수 있는 그런 먹거리가 될 것이라면서 안도감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에 이 양계 농가는 달걀 산란 일자를 표기하기 이전에 불합리한 유통 과정부터 개선해 주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집중 인터뷰에서 이 두 입장을 모두 들어보겠습니다. 대한양계협회 이홍재 회장의 이야기 듣고요. 그리고 소비자 시민 모임 이수연 정책실장 차례로 연결해서 이야기 듣겠습니다. 5.18 40주년을 1년 앞두고 이 역사 보존 작업이 활기를 띠고 있는데요. 특히 당시 계엄군의 총탄 흔적이 대거 발견된 이 전일 빌딩은 역사 왜곡을 막고 진술과 마주하는 그런 시민 공간으로서 새롭게 재탄생한다고 합니다. 어제였죠. 이 전일 빌딩 옥상에서 리모델링 기공식도 있었고요. 80년 5월의 목격자로 이야기될 수 있는 이 전일 빌딩이 갖고 있는 의미, 그리고 앞으로 어떤 공간으로서 재탄생할지 구체적인 계획을 들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광주시 문화기반조성과 김효성 과장 만나보겠습니다. 황동현의 시선집중 계속됩니다. 어우 추워. 여보, 농부갓짠 도라지 배즙 한잔 하세요. 역시 당신이 최고야. 애들은 유자 배즙으로 먹였어요. 나주 장수식품 농부갓짠 도라지 배즙 유자 플러스 배 아로니아 배즙으로 겨울을 건강하게. 나주 장수식품 061-332-9616. 반도건설 김현욱입니다. 짓는 곳마다 이슈가 된 반도의 보라가 드디어 광주에 찾아옵니다. 남구의 미래 가치를 누리는 곳, 혁신 설계와 첨단 인공지능 ICT까지 와우! 미래 가치도 생활 가치도 유보라답게 남구 반도의 보라 모델하우스 오픈 중. 문의 1800-0086 반도건설. 축제 파티가 있는 그곳엔 출장 뷔페 쿠바 하우스. 기업식 행사장 맛있는 음식이 필요한 그곳에도 출장 뷔페 쿠바 하우스. 출장 뷔페 필요한 곳 전국 어디나 찾아가는 출장 뷔페 쿠바 하우스. 062-351-7711. 2년은 금방. 이사 걱정 없이 내 집 마련을 원한다면, 호수공원과 테라스 거리, 생활을 생각한다면, 16개 공공기관 이전 예정까지 미래 가치를 기대한다면 사랑으로 선택하세요. 광주 전남 혁신도시 사랑으로 부영. 061-337-8245 부영주택. 반도건설 김현욱입니다. 짓는 곳마다 이슈가 된 반도의 보라가 드디어 광주에 찾아옵니다. 남구의 미래 가치를 누리는 곳, 혁신 설계와 첨단 인공지능 ICT까지 와우! 미래 가치도 생활 가치도 유보라답게 남구 반도의 보라 모델하우스 오픈 중. 문의 1800-0086 반도건설. 오늘 출근길에 필요한 것은 우산과 미세먼지용 마스크 그리고 여유입니다. 어제부터 내린 비가 출근길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시간당 2.5mm의 비가 오고 있습니다. 평소보다 교통이 혼잡해서 여유 가지고 이동하셔야겠고요. 비는 오후가 되면서 차츰 그치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4도로 시작해서 한낮의 기온이 9도까지 오르겠고 공기질은 탁하겠습니다. 오늘 광주의 미세먼지 농도 보통에서 나쁨 단계를 유지할 전망입니다. 정월 대보름인 오늘 보름달 보기를 기대하실 텐데요.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 구름 사이로 고개를 내민 보름달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교통 상황입니다. 호남 고속도로 동광주 나들목에서 독립 나들목으로 정체되고 있어서 지나실 때 5분 이상 소요되고 이어지는 구간으로 서행 중입니다. 농성역 중심으로 각 방향 차량 많은데요. 특히 대남대로 건강관리 옆에 사거리에서 농성 교차로로 속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 내리는 출근길 적정 속도와 차간 거리 유지로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광주 집값을 한눈에 광주 1등 부동산 어플 사랑방 부동산 협찬 날씨와 교통정보의 정은솔이었습니다. 황동현의 시선집중 듣고 계시는 지금 시각 8시 14분 55초 지나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발생한 이 살충제 달걀 사태 이후에 이 소비자들 먹거리에 대한 관심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또 달걀에 대한 관심은 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믿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를 위해서 오는 23일부터 달걀 껍데기에 산란일자를 표기하는 그런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지만 피해를 우려하는 양계 농가들이 반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집중 인터뷰에서는 두 입장을 모두 들어볼 텐데요. 이 산란일자 표기에 반대하는 양계 농가 입장 그리고 찬성하는 소비자단체 입장을 모두 듣겠습니다. 먼저 대한양계협회 이홍재 회장 연결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회장님 지금 이 계란에 이 산란일자를 명기를 하겠다, 그 표면에 지금 쓰겠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정부가 지금 추진하는 게. 예. 네, 이렇게 공개를 의무화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정부 입장으로. 정부에서 2017년 8월에 살충제 달걀 사태가 생기고서 네. 그 달걀의 안전성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두 가지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 중에 하나가 달걀 껍데기에 산란일자를 표기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지만 이게 사실은 산란일자 표기는 안전성 확보와는 무관한 것이고 소비자 알 권리 확대 차원에서 별 효과가 없습니다. 네. 중요한 게 지금 산란일자를 쓰게 되면 언제 달걀이 나왔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며칠이 지났고 신선도를 알기 좀 더 쉽지 않을까 이렇게 쉽게 생각할 것 같은데 이 신선도를 체크하는데 별 효과가 없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달걀의 신선도는 물론 산란일자도 중요하지만 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온도에서 보관이 되고 유통이 됐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아주 쉬운 예로 네. 우리가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여름에 보면 고속도로에서 그 뜨거운 햇빛을 받으면서 그 포장도 없이 달걀을 싣고 가는 화물차들을 종종 볼 수가 있는데 네. 한여름에 30도가 넘는 상태에서 하루나 이틀만 지나도 소비자가 먹기 어려울 정도로 상해버립니다. 네. 그래서 단순히 산란일자만을 가지고서는 신선도가 좋다 나쁘다 이렇게 판단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야기하면 신선도는 유통 과정이 더 중요하다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그래서 네. 전 세계적으로 네. 산란일자보다는 온도 관리를 더 중요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정부는 왜 이렇게 지금 산란일자를 명기하겠다고 주장하는 거죠? 그건 의도는 무엇이라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저희들도 그게 궁금한데 저희들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식약처에서 평소부터 달걀 관리를 제대로 해왔다면은 이런 문제가 안 생겼는데 네. 지금은 우리나 소비자가 요구하는 안전관리 대책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네. 식약처에서 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산란일자를 표기해서 안전관리를 하겠다고 어떻게 보면 저희 입장에서는 소비자들을 좀 속이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안전관리하고 유통 과정을 꼼꼼하게 식약처가 살펴야 되는데 그런 책임을 피하면서 산란일자를 가지고 신선도를 체크하겠다 이렇게 좀 편의주의적으로 간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실질적으로 산란일자가 달걀 껍데기, 껍질에 표기가 되면 이 양계 농가들의 피해가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사실 그 피해는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생산이 과잉이 된다 하더라도 네. 전체적으로 가격이 하락됐을 뿐이지 네. 그 폐기하거나 또는 달걀이 그 차등된 적이 없습니다. 가격이. 네. 그런데 산란일자를 표기할 것 같으면은 소비자도 시장에서 산란일자가 빠른 계란만 찾게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농장에서 유통 상인들도 당일 거 또는 그 전날 거만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지금까지는 유통이 정상적으로 됐던 달걀임에도 불구하고 네. 판매를 못하든지 또는 가격이 차별화가 될 것입니다. 네. 결국은 농가들이 도산하거나 폐업하는 농가들이 아마 많이 생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여러 가지 달걀의 신선도를 유지하는 게 유통이고 그다음에 그 어떤 온도에서 보관하느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모든 책임을 지금 양계 농가에게 이 산란일자 그것을 명기함으로 인해서 양계 농가에게 다 전가해 버린다라고 생각하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네. 그 유통 이야기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갖고 있는 유통 이 구조들이 굉장히 좀 불공정하고 문제가 많다라고도 지금 보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실태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주세요.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우리 달걀 생산 농가들은
유통상인한테 달걀을 팔면서 가격이 얼마인지 모르고 팔고 있습니다. 네. 보통 월초에서 말일까지 한 달 동안 상인들이 달걀을 가져가고 네. 그 다음 달 초에 가격이 얼마라고 농가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다입니다. 지금도 유통상이 이렇게 절대적인 갑이 위치에 있는데 네. 계란 껍데기에 산란일자를 표기할 것 같으면은 네. 농장에서도 이제 그 산란일별로 서열화가 될 겁니다. 차등화가. 그러다 보면 뭐 산란한 지 3, 4일 또는 뭐 한 5일 정도 지났다고 해서 상인들이 뭐 안 가져가겠다든지 또는 가격을 뭐 대폭 할인해달라고 하든지 하더라도 우리가 거부할 방법이 없습니다. 네. 들어보니까 일방적으로 가격 결정, 그다음에 지급의 시기 모든 것들을 유통업자들이 결정하는 구조로 지금 이 유통 시스템들이 운영이 되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들이 이런 불공정 문제를 해결하려고 네. 공정거래위원회 1조 8천억 대의 그 달걀 가격 담합과 네. 불공정 문제로 지난 1월 달에 고발을 하였습니다. 네. 지난 1월이라는 것은 지금 2월이니까 한 달 전쯤에 고발을 하신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계속 돼 왔는데 그동안 개선되지 않았던 이 유통 시스템들의 문제들이 개선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저희들도 그게 궁금합니다. 사실은 이런 유통구조 문제와 달걀 안전성 강화 대책을 식약처에서 네. 2016년도에 만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보도에 의하면은 이런 그 제대로 만들었던 내용이 유통상인들이 반대에 의해서 무산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지금도 식약처가 유통상인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네. 달걀의 안전관리 대책을 살충제 사태 이전보다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 것 같으면은 원래 계획대로라면은 4월 25일부터 가정용 달걀의 냉장 유통 의무화가 가능했습니다. 네. 그런데 식약처가 고시를 개정해서 냉장 유통 의무화를 무산시켰습니다. 그 이유를 저희들이 물어보니까 네. 뭐 시장에서 받아들이기 힘들다. 그러면서 소비자나 생산자가 요구하는 냉장 유통 의무화를 무산시켜가지고 저희들이 걱정하는 게 4월 25일부터는 아마 상한 달걀이 대규모로 유통되어도 법으로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네. 결국은 이거네요. 지금 산란 일자 중요한 게 아니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유통 과정을 냉장으로 시원한 상태로서 계속 유지하면서 그 유통을 하게 되면 문제가 없는데 지금 냉장 유통을 하게 되면 유통업자들의 비용, 이 코스트 발생이 많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들을 시작체가 배려해 준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예, 그리고 네. 일부 보도에서도 그런 내용이 확인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감사원에 감사 청구까지 하였습니다. 네. 정부가 지금 이걸 운영하는 방식에 있어서 지금 문제가 있다고 보시고 또 그 중심에는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이 함께 좀 깔려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지금까지 어떻습니까? 이런 달걀의 유통이랄지 생산과 유통 과정에 있어서 정부가 주로 유통업자들의 생산자들보다는 유통업자들의 이해관계에 좀 더 가깝게 그런 뭐 정책이나 의사결정들을 내려왔다 이렇게 좀 보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아마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아마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처럼 유통업자들이 이 규정이 없고 편하게 그 달걀을 유통하는 건 대한민국이 유일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가까운 중국만 해도 계란 유통 온도가 5도 정도입니다. 네. 의무적으로. 네. 그리고 우리는 15도로 규정돼 있고 그나마도 의무 사항이 아니고 그 단서가 가능한 한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네. 여름에 30도로 달걀을 유통하여도 이걸 규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네. 여름에 30도로 유통되는 계란, 그 달걀을 먹으면 굉장히 또 상할 수 있는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소비자로서는 위험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식약처나 소비자단체 이번 그 산란일자 표기 등과 관련해서 네. 공개 토론을 요구했는데 네. 소비자단체나 식약처는 아직 아무 답이 없습니다. 참 답답합니다. 네. 그래서 산란일자 표기보다는 유통 구조의 개선이 먼저다. 지금 이렇게 주장하신다는 것으로 들리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 산란일자도 실은 좀 더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 도입을 하고 그다음에 더불어서 방금 지적하신 유통 구조의 근본적인 문제 그다음에 돈의 지급 시기랄지 금액까지 결정하는 이런 왜곡된 구조도 공정거래위원회나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개선하는 이 두 가지가 다 이루어질 필요성은 혹시 없을까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해결할 수 있는 게 그 식용란 선별 포장업이라는 제도를 살충제 사태 이후 만들었습니다. 네, 네. 어떤 건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예, 이 식용란 선별 포장업은 현재는 가정용 달걀을 식용란 선별 포장업장을 통해서 검사하고 세척하고 여기를 통해서 유통하게 만드는 건데 네. 식약처에서 이 규정을 대폭 설치 규정을 완화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거를 농가나 생산 규모를 감안해서 지역별로 설치해서 공동 운영 방식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네. 식약처는 개별로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안대로 한다면은 뭐 일정한 지역에 네네. 선별 포장업을 설치해 놓고 네. 모든 계란을 이곳으로 모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검사원을 의무적으로 배치해서 네. 생산되는 모든 계란을 매일매일 검사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현재 식약처 안은 네. 검사도 셀프 검사로 만들었고 네. 항생제나 살충제 검사를 의무적으로 매일 검사해야 된다는 조항도 넣지도 않았습니다. 네. 이런 상황으로는 17년 8월 달에 발생했던 네. 살충제 문제나 특히 이제 더 문제가 될 항생제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네. 참 답답한 상황입니다. 네, 들어보니까 가장 답답한 건 물론 이렇게 양계 농가도 답답하실 것 같고요. 그런 계란을 계속적으로 먹어야 되는 소비자들도 참 답답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중심에 이 식약처, 이 정부의 안일한 대응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금 보시고 계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지속적인 논의는 필요할 것 같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회장님. 예, 고맙습니다. 이게 대한양계협회 이용재 회장과 이야기를 함께 했고요. 다음에 이어서 바로 소비자 단체 입장도 듣겠습니다. 소비자 시민 모임 이수연 정책실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실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이 달걀 산란일자 표시와 관련해서 뭐 설문조사도 진행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설문조사 내용부터 이야기를 먼저 들어볼까요? 결과 좀 네. 소개해 주시죠. 예. 네, 저희가 오는 2월 23일부터 실시하는 달걀 산란일자 표시 시행에 대해서 소비자들의 의견을 한번 물어봤습니다. 네. 조사는 이번에 2월 1일부터 2월 8일까지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고요. 네. 산란일자 표시에 대해서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총 응답자의 90.2%는 달걀 껍데기에 산란일자 표시를 시행해야 한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네. 또한 철회해야 한다라는 의견은 2.0%, 잘 모르겠다는 7.0%로 조사되어서 산란일자 표시 시행에 대해서 찬성 의견이 높았습니다. 네. 90%? 네네. 네. 90%가 넘게 이렇게 찬성한다는 것은 거의 뭐 절대적으로 찬성을 한다는 건데 그 이유는 결국은 먹거리의 안전성 때문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소비자들에게 그 찬성하는 이유에 대해서 물어본 결과 네. 달걀의 신선도를 아는 데 도움이 되어서가 가장 높았고 오래된 달걀의 유통을 예방할 수 있어서 또 산란일자 표시로 달걀 유통기한을 속이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서 순으로 나타나서 네. 소비자들이 이 달걀 껍데기에 산란일자 표시를 시행하게 되면은 최근에 낳은 달걀과 오래된 달걀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 네. 도움이 될 것이다, 아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응답이 높았습니다. 네. 객관적으로 보면 그런 부분에 많이 동의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이 산란업체 대표 이 초 회장 이용재 회장과 얘기를 나눠봤을 때도 신선도를 유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 근데 근본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산란일자 표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유통 과정을 투명하게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실장님? 네, 그 유통 과정을 투명하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은 아까 저도 방송을 조금 들어봤는데요. 네. 양계농가에서 이제 달걀 냉장 유통에 대해서 주장을 하시는데 네. 저희가 소비자들에게 이번 조사에서 냉장 유통의 필요성에 대해서 여쭤본 결과 72.4%, 그러니까 대부분의 소비자들도 네. 사실 안전한 달걀 소비를 위해서 냉장 유통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인식을 했습니다. 네. 사실 그 산란일자가 빠르거나 유통기간 이내의 달걀이다 하더라도 어떻게 유통되고 또 어떠한 환경에서 판매되느냐에 따라서 변질이라든지 이러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달걀의 냉장 유통 측에는 조속히 도입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지금 산란이
그 소비자 입장에서는 산란 일자가 들어가는 것이 당연히 좋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달걀에 대한 정보를 더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런데 네. 그 유통 과정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유통이 현실적으로 제대로 되고 있느냐, 냉장 유통을 하고 있느냐 이런 과정까지 정확하게 명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식약청이 유통 과정은 빼놓고 산란 일자 부분부터 먼저 치고 가는 것은 결국은 유통업자를 좀 보호하고 그다음에 양계업자에게 큰 짐을 지우기 위함이다. 이런 반발인데 그 반발에 대해서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드세요? 네, 어떻게 보면은 사실 이제 농가에서 주장하는 부분들도 일단은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네. 또한 이번 대책에 있어서 사실 달걀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산란일자 표기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따라서 이제 이 살충제 달걀, 이번에 이 산란일자 표시 역시 살충제 달걀이 검출된 것에서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네. 우선은 이러한 뭐 잔류 물질이라든지 항생제나 잔류 농약과 같은 이 잔류 물질을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데 그것이 식탁에 오를 때 사후적인 부분이 아니라 네. 사전에 검사되고 사전에 이런 부분들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체계들이 네. 좀 먼저 좀 자리가 잡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 마찬가지로 이 달걀 냉장 유통 역시 그동안 소비자 단체들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던 부분들입니다. 네. 따라서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논의의 뒷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논의하면서 이런 달걀 유통에 대한 달걀 안전에 대한 개선 대책들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실장님, 산란일자 표기가 달걀의 안전성을 100%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부가 계속적으로 이것을 확대시킬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특히 유통 과정에 있어서. 그런데 지금 문제는 결국은 이 정부, 좀 더 구체적으로 식약청의 역할인 것 같은데 이런 문제 제기 소비자 단체도 하고 심지어는 양계 농가마저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극적인 정부의 태도 왜 그런다고 보십니까? 네,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뭐 양계 진급 농가에서 주장하는 부분이 식약처가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네네. 사실은 그 정산이라든지 가격 결정과 관련될 수 있는 부분은 또 농식품부나 여러 네. 또 정부 부처들이 참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듭니다. 네. 아까 이제 가격 결정에 대한 부분들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런 이제 그 양계농가에서 주장하는 그렇게 유통 상인들의 어떤 가격 결정권들이 더 많이 쥐고 있어서 불투명한 유통 구조로 자리 잡고 있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네네. 그렇게 사실 유통 구조가 자리 잡게 되게 되면 결국은 소비자 입장에서도 직거래를 어렵게 하고 네. 또 소비자 가격에 있어서도 산지 가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통 구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따라서 또한 이 양계농가 이런 주장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네. 품위약품 안전처뿐만 아니라 이러한 신산농가들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 농식품부나 여러 부처들이 참여해서 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개선들도 함께 마련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거 뭐 그 표기를 하느냐 마느냐 그 이런 산란 일자를 이런 걸 떠나서 근본적으로 이런 먹거리를 운영하는 정부의 시스템에 대해서 고민도 좀 해야 되고 정부도 좀 기준들을 명확하게 세워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소비자 시민 모임 이수연 정책실장과 함께했습니다. 뭐해? 괜찮은 직업학교 찾고 있어. 아직 호남 직업 전문학교를 몰라? 99년부터 13년 연속 우수훈련 기관. 우리 쪽 공동훈련기관으로 재직자 향상 교육도 한대. 오, 역시 정보통인데. 하나 더. 지금 호남에선 국비교육생을 모집 중이래. 우와. 창의성이라는 것은 모든 것들을 다... 창의성을 말로 하는 회사가 있고 여기가 회의실이야? 공간으로 경험하게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공간이 하는 말이 경영진이 하는 말보다 잘 들립니다. 사무환경이 문화를 만듭니다. 퍼시스. 반도건설 김현욱입니다. 짓는 곳마다 이슈가 된 반도일보라가 드디어 광주에 찾아옵니다. 남구의 미래 가치를 누리는 곳, 혁신 설계와 첨단 인공지능 ICT까지 와우! 미래 가치도 생활 가치도 유보라답게 남구 반도일보라 모델하우스 오픈 중. 문의 1800-0086 반도건설.
KTX 송정역과 상무대로의 쾌속 생활. 첨단 IoT 시스템으로 품격은 올리고 명품 소형 설계로 부담을 낮춘 프리미엄 아파트의 완성. 송정 한국 아델리움 더시티 062-710-9700 한국건설. Feelings between the sheets. Why am I caressing my mama's fat knees? 세상을 보는 지역의 눈. 여러분은 지금 황동현의 시선 집중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옛 전남도청을 마주하고 있는 이 지하 1층 그리고 지상 10층의 전일 빌딩. 어제 오전에 이곳에서 이 리모델링 기공식이 있었습니다. 전일 빌딩이 광주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또 미래가 공존하는 시민문화공간으로 새 단장을 알리는 그런 기념식, 이번에 기공식이었는데요. 이 행사가 주목을 끄는 이유는 5.18 유적지로서의 이 전일 빌딩이 갖는 역사성 그리고 상징성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최근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이 5.18 폄훼 논란으로 5.18 진상규명, 진실규명에 대한 의지가 더욱더 공고해지는 때이기 때문에 어제의 기공식이 더 의미 있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전일 빌딩이 갖고 있는 5.18 유적으로서의 의미 그리고 리모델링 어떤 식으로 추진되는지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광주시 문화기반조성과 김효성 과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김효성입니다. 네, 어제 리모델링 기공식이 있었는데요. 전일 빌딩에 이 기공식 현장 분위기부터 먼저 전해주시죠. 어떠셨습니까? 예, 어제 전일빌딩 기공식은 이용석 광주광역시장을 비롯해서 시의 의장님, 교육감님, 5.18 기념재단, 31사단장님, 그다음에 지역 국회의원 등 한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네. 무사고 완공을 기원하였고 전일빌딩을 점검하였습니다. 네. 참석하신 모든 분께서는 사업 의미에 대해 이내 수견해 주셨습니다. 네. 사업 의미에 대해서 수견해줬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리모델링의 그러면은 방향성 어떤 방향으로 이 건물이 새롭게 지금 탈바꿈을 하게 되는 거죠? 예. 리모델링은 지금 현재 광주를 만나는 시민 문화 공간, 광주 미래를 꿈꾸는 투자 진흥지구 지원 공간 그리고 광주의 과거를 기억하는 5.18 메모리얼 홀로 리모델링합니다. 네. 사업비는 한 국비가 한 130억 원. 시비가 354억 원 등 총 485억 원이 투입됩니다. 네, 이 비용도 상당히 많이 지금 투입이 돼서 이 메모리얼관, 과거 그리고 또 미래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미래의 어떤 공간까지도 함께 만들어진다는 이야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세 개의 공간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 세 개 공간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메모리얼관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 거죠? 예. 메모리얼관은 주로 이제 9층, 10층이 되겠습니다. 9층, 10층은 5.18 당시 헬기 총탄 흔적이 남아있는 현장입니다. 네. 이곳을 역사성을 살려 원형 보존하고 5.18 추념 공간으로 조성합니다. 네. 네. 그리고 1층부터 4층까지는 전자도서관, 남도 마케팅 센터, 그다음에 시민 생활문화센터, 오픈하운지, 사랑방 등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됩니다. 네. 그리고 5층부터 7층은 아시아문화전당과 연관된 콘텐츠 창조 기업을 직접화해서 청년들의 일자리를 창출해주고 투자 진흥적으로 지원할 공간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관심 가진 분야가 옥상입니다. 네. 이 옥상은 광주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시민들 휴식 공간으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예. 결국은 시민들이 함께하는 공간으로 만들 계획이네요. 지금 9층과 10층은 메모리얼 공간이고 특히 1층과 4층은 시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커뮤니티 공간 중심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5층에서 7층은 아시아 문화 전당과 연계해서 미래의 광주의 먹거리를 만들고 젊은이들 특히 청년들의 일자리와 연계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연구소, 사무소 이런 또 다음에 어떤 공간들로서 외부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지금 만들어내겠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됐습니다. 예. 그 5.18 이 당시 전일 빌딩이 갖고 있는 의미 아시는 분은 많이 아시지만 굉장히 또 큰 곳 아니겠습니까? 의미가 그 의미도 좀 곁들여 주시죠. 어떤 공간이었습니까? 5.18 당시에는. 예. 지금 5.18 당시에 건물은 방송국, 잡지사, 도서관, 미술관 등
그 복합 건물이었습니다. 네. 5.18 당시에는 계엄군 헬기 총탄 흔적이 무더기로 발견된 네. 역사의 현장이고 특히 옥상은 시민군이 계엄군의 진압에 맞서서 마지막까지 항쟁했던 공간으로 쓰였다고 합니다. 예. 네. 결국은 헬기 기총소사가 있었음을 증언, 이 소위 말해서 총탄 자국으로 확인해 주었던 공간이 전일 빌딩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런데 2013년인가요? 이 광주시에서 이 빌딩을 철거해서 주차장으로 만들 계획도 세우셨어요. 그 당시에는 왜 그러셨죠? 그때 당시에는 이제 환경정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노후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 방법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보자 해서 2013년 9월에 여론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 결과 건물의 전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들이 활용 방안에 대해서 기획설계 용역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당시 논란이 되고 주차장으로 만들겠다고 그래서 여러 가지 논란의 중심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런 역사적인 공간이고 개연성이 당시에도 굉장히 높았는데 5.18 유적지로서 이런 총탄 자국이나 이런 것이 있을 개연성이 그때는 발견이 안 됐지만 그 당시 그것을 좀 밀어버리겠다, 그리고 주차장을 만들겠다는 생각 자체가 광주시가 너무나 좀 작게 생각하고 안일하게 생각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새삼스럽게 드네요. 네. 좀 아쉬운 면이 있었습니다. 네. 네. 그 당시 만약에 정말 계획대로 밀어버렸으면은 지금의 5.18 어떤 이 진상을 규명하고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에서도 큰 문제가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이 공간이 어떤 공간으로서 큰 기능을 하고 광주의 어떤 중심 또 랜드마크가 되기를 기대하시는지도 한 말씀해 주시죠. 네, 앞서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들은 전일빌딩의 시민 역사 공간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네. 5.18의 어떤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전일빌딩을 역사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시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예. 지금 리모델링을 하게 되는데 50년이 되는 그 건물 아니겠습니까? 예. 50년이 됐으면 상당히 지금 이 건물의 이 노후화도 가속이 됐을 것 같고 좀 우려도 있는데, 이런 그 건물 구조 자체가 위험성은 없나요? 예, 전일빌딩은 1968년 12월에 1차 준공을 했습니다. 네. 그 과정에서 4차례 증배축을 해서 건축물이 50년 정도 경과가 되었거든요. 네. 근데 15년도에 정밀 안전 진단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구조적인 문제는 없었으나 앞으로 리모델링을 하면서 내지 보강을 하여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시공할 계획입니다. 네,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기 때문에 안전 문제에 굉장히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고요. 예. 그 분야 좀 유념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시민들에게 언제쯤 공개가 되는 겁니까? 예. 리모델링 사업은 내년 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합니다. 네. 공사가 마무리하고 5.18 40주년을 앞둔 내년 3월 정도에 개관식을 통해 시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5.18 또 40주년 행사의 또 중심의 무대가 되겠네요. 예, 그럴 예정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광주시 문화기반조성과의 김효성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남도의 다양한 소식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전남 서부권 소식 정리하겠습니다. 목포 시민신문 유용철 국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 예, 안녕하세요. 네, 목포시의회가 최근에 목포시가 상정한 대양산단 유발채무 연장안과 또 대양산단 특별행정사무감사 기간 연장안을 지금 각각 처리했다고 하는데 그 소식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들려주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목포시의회가 예정에 두었던 2월 임시회를 열고 목포시 집행부가 상정한 대양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사업부지 책임분양 확약 변경 동의안을 가결했습니다. 네. 지난 1월 임시회에서 시의회가 상임위에서 보류했던 동의안을 2월 원포인트 임시회에서 통과시킨 것입니다. 네네. 변경 동의안이 시의회를 통과되면서 시 집행부는 대양산단 미분양 대금 한국투자신탁에 갚지 못한 1,860억 원에 대해 협의를 하게 됐습니다. 네네. 이날 임시회에서는 또 다른 안건도 통과됐는데요. 네. 대양산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조사기간 연장안입니다. 네. 이달 말까지 특위조사 활동이 마무리되는데 시 집행부가 조사에 미온적으로 대하면서 특위활동에 애를 먹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목포시의회가 대양산단 부채
1,860억 원에 대한 동의안과 행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한 연장을 함께 처리함으로써 네. 오는 4월 2일까지 1,860억 원을 상환해야 하는 목포시 집행부에 안도감을 주면서 네. 불공정 노예계약이라는 비판을 지적을 받은 목포시 거액의 빚을 남긴 대양산단 추진에 책임을 가르는 행정조사특위 활동 연장안을 처리함으로써 시민들의 목소리도 함께 담게 됐습니다. 네, 이게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게 지금 대양산단 이 부분들 이 목포시가 지금 무분별하게 개발 사업에 참여를 해서 지금 시민들에게 1,800억이 넘는 그런 돈들을 지금 빚지게 했던 이것에 대해서 일단은 돈은 갚도록 하고 그 부분에 네네. 대해서 논의는 하고 또 여기에 대한 책임 소재는 정확하게 가리자. 지금 두 가지 안이 함께 통과했다는 이야기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먼저 이 이야기가 궁금해집니다. 이 대양산단 이렇게 1,800억이 넘는 그런 채무들이 발생하게 된 이유, 왜 이렇게 발생했나라는 생각들을 할 것 같거든요. 네네. 네. 일단 4월 2일까지 분양 대금을 1,860억 원을 한국투자신탁에 갚아야 됩니다. 목포시는요. 네. 목포시가 분양의 모든 책임을 지기로 대양산단 투자회사들과 협약을 했기 때문인데요. 네네. 지난 5년 동안 목포시가 분양에 매진했지만 미분양 대금이 1,860억 원이 남게 된 것입니다. 네. 시는 이 돈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투자회사들과 맺은 협약서에 명시한 대로 목포시의회의 동의안이 필요했던 것이죠. 네. 그래서 1월에 거부됐던 안건을 2월 임시회를 열어 처리해 줄 것을 요구했고 네. 시의회는 원포인트 의회를 열어서 궁여지책으로 통과시켜줬던 것입니다. 네. 시는 미분양 대금 1,860억 원을 갚기 위해 1,30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부채를 안을 전망입니다. 네. 나머지 560억 원은 한국투자신탁과 협약을 통해 이자율을 낮추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네. 목포시는 감사원에서도 한국투자신탁에서 빌린 돈 2,900원의 대양산단을 조성하면서 지분율 20%를 가진 목포시가 분양이 불투명한 공단 용지 분양을 모두 책임진 것은 네. 불공정한 노예계약으로 함께 투자한 건설사와 분양 책임을 나눠야 한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러나 목포시는 감사원 감사에도 꼼짝하지 않고 네. 5년간 허송세월만 하다가 1,860억 원의 빚을 떠안게 된 것이죠. 네, 바로 그게 핵심인데 목포시가 네네. 분양 책임의 모든 것을 안기로 대양산단 투자 다른 회사들과 협약을 했다. 굉장히 불공정하고 일방적인 것인데 상식적으로 보면은 이런 협약할 이유가 전혀 목포시는 없는데 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누가 이런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런 불공정한 계약을 했는가를 좀 밝히겠다. 이게 또 행정조사특위위원회 활동이기도 할 것 같고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목포시는 앞으로의 행정조사특위위원회 활동과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인지 또 좀 이야기를 해주시죠. 일단 목포시는요. 네. 일단 연장안이요 통과됐기 때문에 대양산단 대출금 상환일을 오는 2022년 4월 2일까지 이렇게 연장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3년 연장하게 돼서 급한 불은 끄게 된 것이죠. 상한 기일 연장 조건으로 시는 이자율을 3.4%에서 3.2%로 한 0.2%포인트를 낮추겠다는 계획도 세웠습니다. 네. 올 연말까지 30개 기업을 유치하고 분양률 70%에 달성해 2022년 분양을 완료하겠다는 약속도 목포시 의회에 했습니다. 네. 목포시는 대양산단 대출금을 당초 대출일로부터 3년 6개월 이자를 선납하고 대양산단 완공 시점인 2016년 총 대출 금액의 50% 그리고 4년 6개월인 시점에 32% 6년 시점에는 18%를 분할상하기로 네. 약정도 했었죠. 네. 하지만 어느 것 하나 계획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네. 시는 앞으로 1,30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을 통해서 이자 부담을 연 80억 원을 전략했다는 계획만 세울 뿐이죠. 네네. 이자율 감면보다는 공단용지 분양을 앞당겨서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는 것이 해결 방안이라는 데는 이의를 달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네네. 시가 연장 동의안을 의결받으면서 시민의 대표기관이 시의회에 약속한 100% 분양이 꼭 지켜질 것만 바랄 뿐이죠. 그렇죠. 근데 지금 현재 이 돈을 지금 연장 동의안을 일단 시의회가 통과는 시켜줬지만 네네. 결국은
목포시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1,800억이 넘는 그런 적자 보고 있는데 80억을 전략하겠다라는 것. 그래서 더 많은 돈이 흘러가는 부분들 정말 정확화된 감사 또는 목포시의회에서 이걸 제대로 좀 밝혀야 될 텐데 관련해서 네. 지금 1월부터 2월까지 2개월 동안 활동키로 했던 대양산단 행정조사 특별위원회 기간이 지금 4월까지 일단 연장은 된 부분. 이게 지금 진실을 밝히겠다는 목포시의회의 노력 결과물이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특이 활동이 2개월이 가지고요. 네. 너무 잡다는 여론이 있어가지고 네. 이번에 2개월을 더 연장해서 4개월로 기한을 연장한 것이죠. 네네. 그래서 이번 임시회 때 시의회가 지난해 12월 정례 때 13명의 의원이 발의해서 대양산단 행정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했는데요. 네. 이달까지 활동에 돌입했었습니다. 네. 근데 2개월 동안 활동을 하면서 지난 5년 전 벌어진 사업을 조사하기란 한정된 8명의 의원으로 그리 쉬운 일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네네. 특위가 2개월이던 활동 기간을 2개월 더 활동 연장안을 상정해서 가결을 시켰습니다. 그렇죠. 네. 예. 그래서 특위 활동 초반부터 시 집행부가 특위가 요구하는 자료를 거부하면서 네.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네. 아직도 자료를 제대로 특위에 제출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네. 대양산단 주식회사는 과거 자료가 사무실에 불이나 모두 소각됐다는 거짓말을 하기도 했고요. 네. 주요 자료 제출을 지연시키기도 했습니다. 네. 또 특위에 나온 공무원들은 대양산단 주식회사가 자료를 제출했다 하고 또 대양산단 주식회사는 집행부에서 제출했다는 등 서로 책임을 떠넘기면서 특위 활동을 방해하면서 시간 끌기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해당 공무원은 특위에 불려 나와 이미 자료를 제출했다며 천연덕스럽게 거짓말까지도 했는데요. 네. 특위 의원들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시 집행부에 특위가 강제할 권한이 없어 발만 구르고 있는 실정이죠. 네. 이번에 2개월간 활동 기한이 연장되면서 네. 제대로 된 특위 활동이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이유입니다. 밝혀야 될 내용이 이게 방대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2개월 네네. 연장했다고 해서 이것이 정말 제대로 끝까지 밝혀질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 또 의구심도 좀 드는데요. 거기에다가 더더군다나 이 특위 활동에 대해서 의원들 간에 또 불력화음도 있었다고 전해지던데 그 이유는 어떤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참 볼썽사나운데요. 네. 특위 활동 연장안이 본회의장에서 상정되면서 해프닝도 연출됐는데요. 다선 의원들은 대부분 특위 활동 연장에 불쾌감을 보였습니다. 네. 이들은 5년 전에 일어난 일로 들여다볼 것은 모두 조사를 했다는 의견입니다. 네. 그동안 감사원 감사도 2차례나 받았고 네. 과거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 조사를 하기도 했다는 것이죠. 네. 당시 아무런 문제도 없었는데 또다시 특위를 통해 조사를 함으로써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다는 의견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나 특위 의원들은 과거 의원들이 했던 상임위 조사가 요식행위에 불과했으며 네. 시 집행부에 면죄부한 준 거 아니냐 하는 비판도 하기도 했습니다. 네네. 이번에 기한 연장을 통해서 제대로 된 보고서를 만들어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모든 점을 밝히고 말도 안 된 사업이 추진된 배경과 사업을 통해 목포시가 진정 얻으려 했던 전임 시장들의 정치적 꼼수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죠. 네. 의원들 간의 주장이 맞서면서 한때 본회의장이 30분 넘게 공전하는 해프닝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네. 하지만 우여곡절 끝에 통과된 특위 활동 연장이 그동안 시민들 사이에 벌어진 논란에 종지부를 찍기를 바랄 뿐이죠. 일부 의원들은 조사할 만큼 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1,800억이 넘는 돈, 왜 이 돈을 목포 시민들이 책임져야 되는가에 대한 그리고 실질적인 책임자 거기에 대해서 그런 집행을 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자 될 사람들이 아직까지 책임지고 있지 않는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해명, 그다음에 조사, 그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이 방안까지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특위에서 그 부분까지도 네네. 조사를 해서 밝혀내야 되겠죠.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목포시민신문 류영철 국장과 함께했습니다. 겨울비로 출근길이 쌀쌀합니다. 현재 기온 4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 높지만 차가운 비가 몸을 움츠러들게 하는데요. 오늘 광주에는 5에서 40mm의 비가 오다가 오후에 그치겠습니다. 겨울비에도 공기질은 좋지 않아서 미세먼지 농도 종일 보통에서 나쁨 단계를 유지할 전망입니다. 정월 대보름인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까지 구름 사이로 떠있는 보름달을 보실 수 있는데요. 오늘 광주의 월출 시간 오후 5시 51분이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 상황입니다.
동문대로 말바우 사거리 중심으로 각 방향 차량 많은데요. 특히 북구청과 무등도서관에서 오시는 차량은 여유 가지고 이동하셔야겠습니다. 상무대로 양방향으로 시속 30km의 속도로 지나고 있고요. 정구간 지나실 때 25분 이상 소요됩니다. 대남대로 백운교차로에서 주월교차로로 도로 가득 밀려 지나고 있고 다음 구간까지 서행 중입니다. 하늘은 흐리지만 기분은 화창한 하루 보내시고 안전한 출근길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광주 집값을 한눈에 광주 1등 부동산 어플 사랑방 부동산 협찬 날씨와 교통정보의 정은솔이었습니다. 프리미엄 SUV의 모든 기준 집 그랜드 체로키. 오프로드의 강남과 온로드의 유연함을 최저 5,330만 원의 파격적인 가격으로 경험하라. 오직 2월 한 달간 집 그랜드 체로키. 지금 직부전시장으로 문의하세요. 반도건설 김현욱입니다. 짓는 곳마다 이슈가 된 반도일보라가 드디어 광주에 찾아옵니다. 남구의 미래 가치를 누리는 곳, 혁신 설계와 첨단 인공지능 ICT까지 와우! 미래 가치도 생활 가치도 유보라답게 남구 반도일보라 모델하우스 오픈 중. 문의 1800-0086 반도건설. 거시기 나무가 거시기에 크라고 좋다면서? 거시기에 미쳐본 장홍조 씨가 천사의 섬 실안에다가 제대로 거시기 해버렸지. 근데 거시기가 뭔 나무요? 줄기, 잎, 열매까지 약재로 쓰는 실안 꼬집뽕이지. 검색창에 실안 꼬집뽕. 주문전화 061-272-8395. 반도건설 김현욱입니다. 짓는 곳마다 이슈가 된 반도일보라가 드디어 광주에 찾아옵니다. 남구의 미래 가치를 누리는 곳, 혁신 설계와 첨단 인공지능 ICT까지 와우! 미래 가치도 생활 가치도 유보라답게 남구 반도일보라 모델하우스 오픈 중. 문의 1800-0086 반도건설. 황동현의 시선집중 2월 19일 화요일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사람은 자연에서 태어나 자연으로 돌아갑니다. 고귀하고 소중한 분들의 편안한 안식처. 이제 장성 자연숲 추모공원 수목장님에서 만나보세요. 10헥타르의 드넓은 공원형 자연장지. 자연숲 추모공원 수목장님은 장성군 산림조합이 조성, 운영합니다. 반도건설 김현욱입니다. 짓는 곳마다 이슈가 된 반도일보라가 드디어 광주에 찾아옵니다. 남구의 미래 가치를 누리는 곳, 혁신 설계와 첨단 인공지능 ICT까지 와우! 미래 가치도 생활 가치도 유보라답게 남구 반도일보라 모델하우스 오픈 중. 문의 1800-0086 반도건설. 커피 문화를 선도하는 라스토리아 커피학원에서 바리스타 국비과정 및 일반과정 훈련생을 모집합니다. 구직자를 위한 바리스타 실무과정, 재직자를 위한 바리스타 자격과정. 라스토리아는 당신의 꿈을 응원합니다. 일곡지구 사거리 라스토리아 커피학원 062-575-5613. 우리 기업을 사랑하는 지역민의 마음. 그 마음이 만든 지역 경제의 밝고 희망찬 내일.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광주 전남의 기업을 많이 응원해주세요. 지역 기업을 사랑합시다. 이 캠페인은 지역거점 항공사 에어필립과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 학생 독립운동 기념사업회 이사장을 맡고 있는 최철입니다. 광주 학생 독립운동은 광주와 전라남도에서 시작을 해서 전국과 해외로까지 번진 일제치하의 3대 독립운동 중에 하나였고요.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정말로 목숨을 걸고 외쳤던 것이나 그 이후로 4.19도 있었지만 또는 저희들 민청년뿐만이 아니고 5.18에 이르기까지 젊은 사람들이 불의에 한가한 것은 저는 똑같은 의미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게 지금까지 광주 학생 독립운동이 살아있는 것이며 이 지역을 의향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불의에 항거했던 외세나 독재에 항거했던 뜻을 잊지 말고 되새기면서 그 얼을 이어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광주 MBC가 청년들의 꿈을 응원합니다. 청년의 꿈을 키우는 남도 청출어람. 이 캠페인은 글로벌 공기업 한국농어촌공사와 함께합니다.
AM 819kHz, 표준 FM 93.9MHz, 광주 MBC 라디오입니다. HLCN. 친구처럼 다정한 연인처럼 MBC 문화방송. 여러분의 다정한 친구 광주문화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